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이광재 명지대 석좌 교수님 그리고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님 모시고 상속세 등등 우리가 궁금해하는 세법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무사님 너무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저희 초대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 언제든 오겠습니다. 네, 이광재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요즘 핫한 게 또 상속세인데요. 네. 정부가 12일 날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뉴스 다 봤지만 일반인들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세무사님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의견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유한 자산 전체에다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있고 각자가 받은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유산세 과세 방식이라는 거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그 유산 전체에다가 과세표를 잡아서 세율이 적용되니까 아무래도 높은 세율이 적용되겠죠. 그리고 내가 실제 상속 받지도 않은 금액까지 포함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니까 형평성의 문제가 그동안 제기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유산 취득세로 가는 거는 각자가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받은 세금은 그거는 세금 자체를 과세를 안 받게 되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국제 기준은 거의 다 유산 취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하고 4군데만 유산세 계통으로 과세를 하고 나머지 OECD 국가들은 전부 유산 취득세로 과세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정부 국제 기준에 맞으니까 지금 정부 안인식을 변경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10억 원을 물려주신다 그랬을 때 두 명한테 자녀 2명한테 나눠서 5억 원씩 물려줬을 때 지금은 10억 원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세금을 낸다는 말씀. 근데 이제 바뀌면은 이제 각자 받은 5억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지겠군요. 그러니까 공제도 각자 받고 그러니까 적용 세율도 그 남은 금액에다가 세율이 적용되니까 아무래도 세율이 낮아지겠죠. 그렇군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냐면 자식이 5명인데 5억씩 받았는데 뭐냐면 한 자식이 미국으로 도망갔다.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이 그걸 내줘야 되거든요. 과거 그 상속세를 한 사람이 안 내버리면 나머지가 연대납세 물져가지고 또 이제 아버지가 알지도 못하는 누구한테 재산을 줬는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나중에 봤더니 아마 내연관계 있는 분한테 줬겠죠. 그런 경우도 사실은 증여세를 거기서 냈는데 상속세를 합산해서 다시 세금을 내게 되니까 불합리하죠. 받지도 않은 세금을 또 내야 되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이번에 이건 정부 발표하는데 먼저 민주당이 우리가 먼저 낸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거는 지금 현재 이것을 정부안에 대해서는 올해 세법 개정이 통과되더라도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요? 국세청 자체 전체적으로 행정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스템을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기간이 최소한 2년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8년도부터 이것을 시행할 거예요. 그러면 26년하고 27년이 지금 공백이 생겨버리는데 그 작년에도 정부안이 내놨다가 지금 통과가 안 돼가지고 이걸 목마르게 기다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냈던 안은 배우자 공제 현행 5억을 10억으로 올려주고 그다음에 일괄 공제가 지금 5억으로 돼 있는 거를 한 3억 정도 올려서 최소한 18억 정도는 세금을 안 내야 될 거 아니냐. 그 공제안을 지금 추가로 지금 민주당 안에서 냈는데 26년, 27년도라도 이걸 두 해라도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산취득세 계통으로 정식으로 가는 단계에서 민주당 안이 좀 이렇게 법이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안은 그러니까 그 2년 동안만 해주는 건가요? 그 뒤에는 적용하지 않고. 어차피 정부 안도 작년에 이걸 공제액을 늘리려고는 했던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자녀 공제 1인당 5억씩을 늘리려고 했던 건데 근데 배우자 공제를 안 건드리고 자녀 공제만 해주는 것은 또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중에서는 민주당 안들이 더 선호하는 안 같으니까 우선 그걸로 해서 26년, 7년은 좀 시행을 하고 그리고 28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산취득세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 맞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먼저 민주당으로 통과해놓고 나중에 28년도부터 정부안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안은 지금 정부에서 발표만 한 거고 입법은 이후에 국회에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또 논란도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상속세는 재산이 있는 분들이 내는 건데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부자가 얼마부터 부자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상속세제가 1999년도에 개편될 때 그때 과세 대상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5,000명이 넘어갔어요. 2만 명 곧 다 가는데 10배가 늘어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산 규모도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사실은 30년 동안 이 세제가 거의 안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세율하고 공제 전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이게 공제가 늘어나지 않고 세율이 높은 세율로 적용하다 보니까 과세 인원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특히 분당 정도에서 아파트 한 채 한 평균 아파트가 분당이 10억 가까이 갈 거거든요. 그러면 20억에 30억. 예, 20, 30억 갖고 있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신도시 쪽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진짜로 부자들만 부과했던 세금이 대중들한테도 세금이 부과되는 대중세로 지금 전락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 감세라는 표현보다는 진짜 부자들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게 상속세 취지거든요.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10억 넘어가는 금액에다 과세를 하니까 있는 자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인데 중산층까지 내려와 버리니까 이게 심각해진다는 거죠. 이런 것 이게 왜 상속세가 이게 논쟁이 되냐면은 유럽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베이비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뒤에 베이비붐이 생겼잖아요. 그분들이 먼저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부터 먼저 이 상속세 부분을 완화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된 거죠. 미국도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베이비붐가 늦게 왔잖아요. 58년 개띠나 이때부터 오게 되니까 지금 이제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시점이니까 상속세라는 것이 보편적인 논의가 시작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분들이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본인이 노력하고 그러니까 70% 정도가 집 한 채인데 이걸 집을 팔아서 노후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 상속세 부분을 이번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로는 OECD 국가 중에서 15개 나라에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북유럽은 많은 나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세금을 확실히 내야 될 거지만 또 일반적으로는 한참 전에 부자라는 기준으로 가지고 했던 거는 좀 기준을 바꿔야 되고 또 이제 베이비 부모가 자기 삶을 살아가려면 상속세 부분이 완화될 필요도 있고. 또 엄격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중과세 논란도 있어요. 이미 내가 소득을 10억에 대해서 소득세를 반 가까이 50% 내놨는데 그걸 그 금융운용에다 그대로 넣어놨다고 치면 또 50% 상속세가 또 부과되면은 결과적으로 75% 세금이 부과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소득세 낸 만큼은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공제제도가 없거든요. 그거는 또. 그러니까 자산가치 증가액만 또 추가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부분까지도 또 과세가 되니까 이중과세라는 논란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 시중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 저 이중과세 부분이 이제 지적이 돼서 독일도 뭐냐면은 세법 개정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벌을 때 이미 다 세금을 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쌓여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공제를 해줍니까? 공제해 주죠. 그렇구나. 독일에서는요. 이건 교수님 덕분에 그걸 또 알았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그 상속세율 얘기할 때요. 또 한편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북유럽 국가들 같으면은 이제 사실 소득세율이 굉장히 높고 소득세를 많이 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과세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좀 줄이고 이러는 게 좀 의미가 있는데 소득세가 높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너무 격차가 커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도 소득세율이 낮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최고세율 구간이 45%에다가 지방소득세까지 따지면 49.5%거든요. 그래서 세율이 상당히 높고요. 근데 이제 상속세로 과세하는 나라들 중에는 자산소득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취득할 때 그거를 아버지 취득가로 잡아서 양도할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자산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상속은 지금 현실화 지금 현금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내려니까 사실 부담스럽지만은 자산소득으로 과세를 하면 취득가액을 상속 시점으로 평가를 안 하고 아버지 취득가로 분명 차트 취득가를 인정해주고 지금 현 시세대로 팔면은 차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과세를 했기 때문에 자산소득 과세 방식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세금 내는 시점이 그럼 팔 때 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물려받을 때는 뭐 그냥 받고. 그래서 상속세를 안 내고요. 그래서 아버지 취득가를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상속받아서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가를 상속 개시상시로 평가를 끌어올려 줍니다. 네, 끌어올려서 이제 양도차익을 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당장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세를 내려고 하니까 네, 지금 현금 동원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부모님이 뭐 5억 원짜리 집을 사셨는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10억 원이 됐는데 10억 원에서 내가 상속받았다고 할 때 그다음에 내가 15억에 팔 때는 취득가가 10억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 대신 1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는 걸로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재로서.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상속세는 그냥 내지 않고 내가 아까 말씀하신 안은 15억에 팔 때 5억과 15억의 차액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또 좀 다른 아이디어인데요. 토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광재 교수님께는 민주당에서는 또 이전에는 또 재산을 물려주거나 증여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엄격했잖아요. 민주당이 좀 진보적인 입장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좀 바뀌고 있는 건가요? 좀 다른 지금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 시점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엔 경제가 또 성장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략 평균 수명이면 80 이랬는데 지금은 100세가 가니까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유럽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연금제도가 잘 돼 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지 오로지 뭐냐 또 자식도 여러 명 낳죠. 공부시켰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대학교 학비가 없죠. 우리는 다 학비 다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시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세 부분이나 이런 세금 부분에서는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줘야 된다. 그게 현실이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좀 입장이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시대에 맞게 좀 변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베이비부머 세대는 하여튼 그전 세대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가난한 세대라서 재산도 별로 없으셨지만 이제는 또 어느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부가 축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속세 재원 마련이 좀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세부적인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인적공제 아까 말씀 주셨는데 민주당 안도 있고 그런데 정부에도 인적공제 개편도 담긴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이 원래 정부안 지난번 정부 안에서는 배우자 공제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고요. 일괄 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자녀들 1인당 5천만 원 줬던 거를 5억으로 늘리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자녀들에 대한 그런 혜택을 주면서 자녀 출산 장려책으로 이런 것들이 고안해 냈는데 시장에서 반응은 지금 상속을 해야 될 분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출산 장려책이냐. 기왕에 많이 난 자식들한테서만 좀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꼴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배우자 공제 쪽이 좀 어느 정도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 정부안보다도 여당 안에서도 배우자 공제를 좀 하자는 안들이 많았고요. 야당에서도 이제 그렇게 넣어놔서 배우자 공제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공감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 공제라는 것보다는 일괄 공제를 조금 증액시켜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 2026년, 27년에도 시행을 하고 본격적으로 2028년부터 이제 공제제도를 도입하는데 이번 이 유산취득세에서 공제제도는 그렇습니다. 이제 배우자 공제는 지금 10억을 기본으로 하자. 근데 한도는 지금 35를 한도로 하고 있는데 여당과 야당에서 모두 지금 배우자 공제는 폐지하자고 그랬잖아요. 이 승계가 아니니까.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 안이 접근되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 공제는 한도를 없애자는 안이 더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자녀 공제는 어차피 유산 취득세 계열로 가면은 정부 안대로 5억씩 공제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안은 5억씩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공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안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상속 공제가 10억으로 올라가고 자녀들 1인당 5억씩 해주는 그 안이 정부 안으로 최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 민주당하고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 건가요? 그거는 여당에서 처음에 배우자 공제는 이건 승계가 아니니까 폐지하는 게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에서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요 그걸 반응을 이재명 대표가 전격 수용을 했죠. 수용을 했고 그건 동의하겠다고 해서 그런 양당이 다 그거는 같이 공감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광재 교수님은 분당 지역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한데 실제 주민들이
이런 이제 상속세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 많이 좀 관심을 가지는 편이신가요? 굉장히 많아요. 그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집 한 채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집 한 채 부분을 이걸 이제 뭔가 팔아야 자기 생활이 유지되는데 팔았을 때 이게 세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살던 집 자체도 자식한테 물려줄 방법이 없어요. 그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상속세 문제가 좀 더 과거와는 수명이 너무 길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그 대책, 특히 이제 우리가 서구 유럽처럼 뭐 국민연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매우 높죠. 아니 또 지금 교수님 말씀하셔가지고 증여에 관련된 게 궁금해지는데 이게 상속세가 이렇게 좀 바뀌면은 증여와 관련된 세제도 같이 바뀌어져야 맞아요. 같이 바뀌어져야 맞는데 지금 증여는 지금 어떻게 지금 전혀 지금 뭐 시도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전문가들 그룹에서 지금 얘기들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미국은 상속과 증여를 구분하지 않거든요. 통합공제 방식을 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통합공제 방식을 쓰면은 부모님들이 미리미리 자녀들한테 줄 거 아니냐. 그래서 마중물록을 써서 자녀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렇죠. 지금 안 그러니까 노노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90에 돌아가시면서 자제분들이 60대에 상속을 받는 그리고 또 자기가 상속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세대가 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좀 미리미리 주려면은 상속공제하고 증여공제를 통합을 해서 돌아가실 때 공제 받든 미리 주든 간에 연간 전체로 내 생애 주기로 한꺼번에 합계로 공제를 받자는 거죠. 그러면 내가 10억을 받는다 그러면 미리 줘도 10억, 돌아갈 때 줘도 10억. 그럼 미리 줄 거 아닙니까? 저 말씀이 좋으신 말씀인데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가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걸 받으면은 사실 돈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또 이제 일찍 좀 받으면은 그걸 가서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그렇죠. 재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뭐 거죠. 매각해서 재투자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그게 이게 돈의 순환 속도 그게 결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니까 일찍 뭐냐면은 양도하고 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도 선진적인 시대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합리적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공제 자체가 자녀들에 대한 공제 너무 적어요. 지금 결혼한다고 해서 이제 1억 정도 올려줬는데 지금 5천만 원, 2천만 원 주고 있으니 자녀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5천만 원, 2천만 원이 제 기억이 맞다면 이제 10년 안에 5천만 원까지는 증여한 자녀에게는 그리고 손자녀한테는 아마 그게 2천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손자녀도 똑같은데 성년은 5천, 미성년은 2천. 성인일 때는 5천, 미성년 2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준다. 근데 이것도 금액을 이거 3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인플레이션 따라서 이렇게 바뀌지는 않나요? 당연히 바뀌어야죠. 손을 아직도 안 대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과표 구간하고 이 부분에서 뭐냐면 인플레이를 감안해가지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세율 구간 이런 게 한 15년 전이라든지 막 20년 전의 구간이 30년 전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음마아파트를 예를 든다면은요. 그게 저희들 서울시내 이제 보면은 음마아파트가 20년 전에 2020년도에 그게 2000년도예요. 2억 같더라고 2억. 2000년에요. 25년 전에. 지금 아마 25억에서 그렇죠. 30억 하지 않습니까? 그 10배에서 15배고 뛰었는데 그걸 놓고 보면 공제는 지금 또 5천만 원밖에 안 해주고 있는 거는 최소한도로 5배 정도는 올려주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좀 부자 감세라고 또 일반인들이 또 비난을 하니까 정치권에서는 또 그렇게 많이 못 올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세법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정권 바뀔 때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요즘은 이제 국회 총선 한번 해가지고 국회가 바뀌어도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세법은 경제 정책에 맞게 탄력적으로 바뀌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좀 상속증여세만 봐서 그렇지 근로소득세도 지금 그때 시행된 지가 꽤 오래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급여는 좀 올라가고 있는데 세제는 그대로 유지를 하니 근로소득세 부담하는 세금 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급여를 올려준 이상만큼 소비 패턴이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같이 좀 변동돼야 되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든 어떻든 기회가 돼서 할 때 이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 세수를 또 채워놔야 되는데 그거를 감액을 하다 보면은 세수에 펑크가 나지 않습니까?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대체 세수로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이제 새로운 세제를 이제 발굴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지난번 이제 비트코인도 좀 과세를 하려고 그러고 금투세도 과세를 하려고 했던 것이 또 이제 그것이 차단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과세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불합리한 점들을 또 바로잡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새로운 세원이 발굴 안 된 상태에서는 세수를 낮추면은 바로 그 재정의 부담을 느껴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법을 다루시는 분들은. 저는 근데 이제 이 세법이라는 게 우리가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법인세도 어떻게 보면은 경쟁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어느 법인세를 그렇죠. 보고 어느 나라에 갈 건가도 하는데 네.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맞을 필요가 있고 아까 상속세하고 양도세. 그다음에 또 하나의 측면은 샐러리맨이 너무 봉이에요. 우리는. 샐러리맨은 100%이 세원 노출이 되잖아요. 유리지갑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통계가 있냐면요. 지난 2008년 이후에 그 15년간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는 168%가 증가했어요. 근로소득세는 지난 10년간 세수가요. 네. 증가율이. 근데 총 국세 증가율은 70%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늘어나는 걸 뭐냐면 이게 그 2배 이상을 그 유리지갑을 가진 셀러리맨한테 낸 거죠. 근데 보면은 과표 구간 같은 경우가 지난 20년 전이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새 대기업 부장이나 이 정도면 월급을 제법 받잖아요. 네. 이제 굉장히 이제 나가는 거죠. 반면에 이제 고소득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변호사나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과세 포착률이 한 40% 좀 넘거든요. 소득이 그거밖에 안 잡히나요? 현재 그 정도 잡히는 거는 50% 미만으로 잡히는 걸로 보죠. 통계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거보다는 좀 더 잡힙니까? 네, 어쨌든 그 다 잡히지는 않으니까 월급쟁이 비하면. 제가 기재위를 오래 했었는데 보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기장을 또 충실하게 우리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잘 쓰시니까 그런 면에서 이 셀러리맨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가 감세를 다른데 상속세를 해준다면 셀러리맨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같이 해줘야 맞습니다. 그래야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땀 흘리는 사람한테 우리가 혜택을 줄 필요가 있잖아요. 또는 이제 세액 공제를 좀 많이 해주든지 과표 구간을 좀 바꿔주든지 그래 셀러리맨 혼자만 이렇게 고통받는 거는 또한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세율을 그렇게 높여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과표 노출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들 중에 지금 저기 현금으로 거래했던 부분들이 현금이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초탕 같은 거 한 그릇 먹는 것도 전부 다 카드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카드 사용 비율이 20-30%도 안 됐습니다. 네. 거의 80-90%가 더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표 현실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세율이 조금 낮아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맞아. 지금 자영업자 하시는 분은 껌사도 우리 요새 다 카드를 그렇죠.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그 셀러리맨이나 거의 세원 포착률은 셀러리맨은 100%고 자영업 하시는 분도 98%쯤 돼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의해서 과세자료를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네, 거기는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법이 더 강화돼 가지고요. 이게 개인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거기를 못 쓰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굉장히 일본에서 도입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연말정산을 자체를 여기서 다 우리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모든 자료를 다 취합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 같은 데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일본 같은 데 가면 또 카드 안 받는 데도 많아요. 그렇죠. 카드도 안 받고 우리나라 그런 거 굉장히 뭐 앞서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맞게 또 세율이 또 조정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약간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시간이 막 가서 재정 말씀을 걱정을 안 세무사님이 주셨는데 이광재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세입이 그래도 세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우리 복지도 하고 뭐 국방도 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펑크 많이 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상속세 낮추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실제로 이게 상속세 여기서 낮추는 부분은 그렇게 세율에서 많이 그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 낮추는 저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법인세라고 하는 거는 이익이 나야 되는 거니까. 다만 근데 외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R&D를 했을 때, 그러니까 기업을 그냥 세금을 깎아준다고 이 사람이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R&D를 한다든지 또는 투자를 했을 때 세액 공제를 해줘야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의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는 거지 법인세만을 깎아준다고 해가지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잘못된 제도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가 돌아가려면 투자가 많아지든지 혁신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노동력 투입이 많든데 우리는 저출생 때문에 노동력 투입이 안 된다면 네. 혁신 경제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혁신 경제는 R&D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투입이 늘어나려면 결국은 투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단순한 법인세 인하가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법인세를 무조건 인하해 줄 게 아니라 R&D 투자 같은 곳에 좀 선별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그렇죠. 방식을 취했어야 한다. 미국 저기 대통령 하는 거 보면 미국 기업 미국에 투자하는 거 보면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로 투자했을 때 연구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주는 것이 오히려 저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맞는 거다. 그래야만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세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야 우리 경제 전체 성장에도 그렇죠.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세금으로 그런 걸 이제 조절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지금 안 세무사님 이렇게 또 어렵게 나와주셨으니까 좀 거시적인 질문 한번 넘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조세 정책 전체를 볼 때 이게 지금 세금 걷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일도 국가가 해야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경제 성장하게 이렇게 투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균형이 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이제 나름대로 그전에는 간접세 개통이 많이 됐었는데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은 직접세 개통으로 많이 전환이 돼서 비율이 그래도 선진국처럼 그렇게 어느 정도는 현실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렇게 투자 유인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면을 좀 해주고 공제를 해주는 제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인적 인력 조금 채용에 대해서는 세제가 굉장히 좀 많이 우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창업에 대해서도 좀 우대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지금 현재 연구개발비 쪽에 조금 약하게 돼 있어요. 저희들 세제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해줄 필요가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상속과 관련해서도 기업과 관련된 그런 공제제도가 조금 더 도입되고 현재 그 정부 안에서 발표된 것처럼 최대 주주 20% 할증과세 같은 경우 이것은 국제 기준에 안 맞거든요. 그런 것 좀 폐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상속이 2번, 3번 일어나 버리면 기업이 소멸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회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큰 틀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한도 없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공제를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공제를 다 해서 당장에 상속세 부과를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공제를 해주지만은 나중에 양도를 할 때 세금을 다 추징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연 효과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본 세제에서는 기업하신 분들이 일정 요건을 갖춰서 계속적으로 기업을 유지하면서 고용 효과를 누렸으면은 그 자체를 다 면제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고용을 해서 그만큼 기여를 하면은 세금 자체를 다 원천적으로 빼주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하신 분들이 맘 놓고 기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들처럼 이렇게 할증과세에다가 최고세율 과세를 받고 지금 삼성료도 경우도 지금 세금 내니라고 이재용 회장님 대출받아서 세금을 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이하의 기업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기업에 대한 세제가 전반적으로 좀 손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여자들에 대한 부분이 너무 지금 부담이 과해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 쪽 입장에서는 세수 추계할 때 가장 정확한 데가 근로소득세예요. 이거는 거의 빗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급여 인상률이 나오고요. 그럼 세수 증가율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추계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에러가 안 날 정도예요. 이쪽이 너무 그렇게 세제 설계를 그렇게 해놓은 것이 지금 부담이 되니까 이쪽을 좀 손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안정적인 게 좋으니까 자꾸 근로소득세에 이렇게 손을 벌리게 되네요. 근로소득세 아니면 뭐 부가가치세 이런 것도 좀 안정적일 수는 있겠는데. 근데 이제 경기 흐름하고 많이 변동이 생기고 또 저희들이 경제 성장률이 옛날처럼 막 5%대 있는 게 아니라 1, 2%도 그것도 채우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수 평가 많이 나는 거죠 지금. 그렇군요. 그 세수 평가 나는 거를 지금 샐러리맨들이 메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보면 되네요. 정확하게. 그 바닥을 이렇게 쫙 깔아주는 거네요. 너무 가혹하다고 보는 거죠. 아니면 그러면
그 뭔가 대학교까지 유럽처럼 뭐냐면 학비를 면제해 주든지 네. 아니면 뭐 과외비를 없애는 공교육을 제대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집 사는데 20년이 걸리지 않도록 해 주든지 그러네요. 그런 건 다 뭐냐면 국민들한테 떠넘겨 놓고 또 셀러리맨한테 돈은 돈대로 뜯어가고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북유럽 뭐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서 여론조사한 걸 보면은 사람들이 40~50%씩 이렇게 소득세 내면서도 불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러는 게 대부분 대학도 공짜로 가고 뭐 어디 가면 다 공짜고 또 뭐 나중에 연금도 다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뭔가 균형이 안 맞네요. 셀러리맨 입장에서 보면 더 그렇겠네요. 사업을 다 망하면은 네. 온전히 전부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예, 그걸 기회도 안 주고 회생 기회도. 예. 그게 조금 가혹하죠 그런 것. 아,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이게 시간이 금방 가네요. 오늘 20분에 마무리해야 돼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현재 세정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 이거 하나는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 좀 주시면서 두 분 번갈아 가면서 말씀 주시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상속세 개편을 이번에 하면서 단순하게 공제제도라든지 과세 책임 바꿀 것이 아니라 세율 구간도 이번에 좀 손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30억을 최고 세율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제도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 최소한도로 60억 이상을 최고 세율 구간으로 놔두고 기본 세율도 10억 미만은 10%만 해줘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국민들한테 너무 지금 절실한 분야니까 증여세부터 좀 이렇게 손 같이 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과 관련된 세제들을 조금 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세제를 좀 다듬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자에 대한 이 세부담도 좀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그리고 새로운 세원들이 발굴되면은 국민들이 좀 동의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동의를 해주고 무조건 세금 못 내겠다고 버텨서 형평이 안 맞게 말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결국 이게 투자로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나라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의 우리 법인세 부분에 있어도 R&D나 투자세를 좀 과감히 해줄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업 승계를 하는데 아버지 세대하고 아들은 이제 공부한 게 A라는 업종에서 B라는 업종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 업종을 전환하게 되면 이게 가업 승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줘야만 아들이 이제 새로운 가업을 바꿔나가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그래야만 경제가 성장하는 측면이 있고 공정성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노후가 길어졌기 때문에 상속세 부분을 우리가 완화해 줄 필요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셀러리맨만 이렇게 무작스럽게 당할 수는 없다. 여기서도 정의롭게 우리가 과표 구간을 올려주든지 아니면 공제를 확대해 주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국회의원들하고 청와대도 해보고 도지사도 해봤는데 돈을 아껴 써야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걸 좀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거 마무리 말씀으로 알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끝내주는 경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에 오후 5시 끝장 뉴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안수남 세무사님 그리고 이광재 교수님 같이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RMA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